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을 지나 절정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정신 이상 설까지 흘러나왔죠. 자, 전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박 전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더위와 씨름하느라 많이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은 제정신으로 견디긴 참 힘들겠지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위를 정말 안 타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트는 적이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 회의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이제 그 옛날 금성 골드스타 에어컨이 있어요. 기자들은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아버님처럼 저렇게 청렴하고 막 이러다 하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다른 일종의 청렴과 그 검소함의 이제 잘못된 환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도 참 추울 때 있지만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뭐 보좌관들을 생각해서 에어컨 세게 틀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표 시절에 이 딱 내리면은 뭐 본인은 괜찮은데 그 운전기사분하고 그다음에 안봉근 보좌관하고 보면은 완전히 그냥 땀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해갖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위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재판정에서도 에어컨을 틀잖아요. 네. 근데 그 에어컨을 굉장히 못 견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바람을 갖다가 위로 이제 가게끔 직접 가지 않게끔 법정에서 조치들 좀 취해주고 담요까지 갖다 주고. 교도소는 에어컨 장치 별로 안 돼 있고 거기는 덥고 그런데 법정은 또 매우 시원하지요. 그 귀여운 차 때문에 아마 견디기가 힘들 수 있고 특히 에어컨 바람에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건. 그 우리 봉도사님께서 여기 외부자들에서 감옥 얘기를 해줬던 거를 가장 감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법무부 장학생은 역시. 오늘도 구치소의 여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감옥의 여름은 겨울보다 한 10배 더 힘들다. 아 근데 겨울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아무리 참을성이 좋아도 교도소의 그 여름은 참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붕이 다 슬라브 평면 지붕입니다. 덥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군대 막사하고 똑같잖아요. 대낮에 열을 받아서 이것을 히타를 쏘듯이 밤 9시부터 열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천정이 히타 틀어진 것 같아요. 그 열기가 내려오는 게. 근데 여름에 에어컨은 틀어주나요? 에어컨이 없죠.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선풍기를 보통 그 새벽 2시쯤에 끕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 언론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30분이나 1시간마다 물을 껴안고 선풍기를 쐰다.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교도소 보도 나온 건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30분, 1시간 단위를 참지를 못할 정도로 이게 더워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마르기 조금씩 이렇게 말린 다음에 또 선풍기를 쐬고 그래서 생각보다도 교도소 여름은 정말 고통스럽고 우통을 벗고 있으면 이게 또 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수복을 다 입고 있어요. 제 수복을. 그래요? 그나마 좀 융통성 있게 봐주는 데가 런닝을 입고 있게. 근데 이제 제가 간 홍성교도에서 제가 우통을 다 탈의하겠죠. 남자들. 네네. 너무 더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들을 비가 수가 없는 오는데. 무용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벗고 있으니까 옆에 빵도 자연스럽게 벗어서 전 재소자의 탈의화. 1심 선고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남은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되도록이면 한없이 늘어지게 해서 구속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늦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건강 문제도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구속 기한이 재판 기소된 뒤에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현 재판부는 굉장히 부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6개월이 10월 17일 공시입니다. 네. 10월 17일 공시까지 만약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시간을 끌 겁니다.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내보낸 다음에 밖에서 하면 어찌됐든 방어권 행사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검찰 측, 또 뭐
지금 재판부가 상당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거의 모두 그 부동의를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증인들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러야 할 증인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는. 구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사실 일주일에 4일은 참 무리한 일정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갖다 일주일에 3일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그나마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계속 사실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발가락 다쳤는데 왜 법정에 못 나와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이 양수겸장 두 가지 전략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검찰 진술 조서 그걸 다 변호사가 부동의했어요.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의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내용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 관계자들 다 법정에 갖고 모든 기록을 처음서부터 법정에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지껏 이게 다 본 거 다 다시 한다고요? 다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확인 작업. 검찰 신문했던 것을 검찰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데려다가 검찰청에 데려서 조사했던 거 똑같은 방법으로 신문을 판사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새벽에 벽을 보고 하는데 건강 이상 이거는 사실 교도소 안에서 지금 교도관들이 무척 긴장하고 있다 그래요. 안에 있는 얘기가 밖으로 나갈까 봐. 이건 교도관들이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입니다. 누구 입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게 알게 되면. 근데 자꾸 기사가 나가는 걸 보니까 제 추측컨대 아마 그쪽에서 자가 발전으로 정보를 흘리는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재판 지연하면서 6개월 만기 채워갖고 나오는 거. 근데 다른 제3의 것을 갖고 나서 10월 초쯤에 추가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또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또 6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이럴 거에 대비해서 병보속이라고 하는 다른 트랙을 또 쓰고 있는 거죠. 제대로 메인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고 그다음에 병보소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현재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고 10월 예. 17일 이후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다면 예. 어떤 사안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아니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그 율사들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난주 초에 뭐가 나왔냐면 면세점권이 나와요. 아, 면세점이요? 그러니까 면세점권을 딱 그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율사들 한 80% 내지 70%가 추가 기소권이 완벽하게 딱 떨어졌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의혹에 예.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게 뭐 구체적인 정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15년 7월에 떨어졌잖아요, 롯데가. 관세청에서 점수를 조작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화한테 떨어지고 두 번째는 두산한테 떨어지고. 근데 두산한테는 두산도 감점을 줬는데 롯데를 더 감점을 준 거예요. 근데 롯데는 계속 하던 업체야. 두산은 새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두산이 되면서 롯데가 떨어졌거든요. 11월 달에 떨어지고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합니다. 4개 얼마. 이 면세점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라. 롯데가 MB 정부에서 롯데 월드타워 승인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사실 MB 정부 하에서 롯데가 급상승을 했었지요. 재계 순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MB의 수혜를 많이 받다. 그래서 좀 손 좀 봐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롯데가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팽배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 중국 관광객들 막 들어오던 시절이니까 엄청나게 뭐 신장을 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데가 떨어지니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났습니다. 야, 면세점 이 특허권을 왜 정부가 마음대로 뭐 나눠주지 하느냐. 5년마다 심사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만 갖춘 업체한테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율 경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회적으로 확 팽배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좀 바꿔봐라 하는 와중에 이제 추가에 롯데가 됐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워낙 많은 업체를 기출했기 때문에 또 업계만큼 말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뒤에 대니였지 말이 굉장히 많았던 일이 지금 다시 불거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롯데가 갖고 있었던 면세점으로서의 이 노하우라든가 또는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동원돼 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바꾸고 또 그것을 두산이나 하나에 맞추게 해가지고 면세점 권리를 줬다는 거는 정상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조작이에요. 제일 안 좋은 체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놓고 얘기해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관련 자료를 또 폐기하라고 관세청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건 더 나쁜 짓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소가 됐어요. 네. 공문서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 문제는 파헤쳐지면은 과연 관세청장이 왜 그랬는지, 지시를 받고 그랬는지, 그럼 지시가 누구였는지 굉장히 파문이 클 수밖에 없는 이거야말로 상황이에요. 핵폭탄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천호국 관세청장은 16년 5월에 관세청장이 돼요.
되고 그 다음날 최순실을 만나서 최순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민간인이 관세청장이 된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맹세로 유명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작년에 10월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세점 선정되는 과정에 서류를 다 파기합니다. 증거인멸.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두 달 정도 조사하게 되면 누가 파기를 지시했느냐. 최순실이 지시했냐라고 하게 되면 삼자의 뇌물관계가 딱 떨어지는 거고 이 양반이 뭐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하게 되면 자기가 독박 쓰고 가는 거고 면세점 허가내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던 이 내용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이재용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라는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의아했습니다. 동일한 걸 놓고 간접 증거라고 하니까 변호인 측 주장하고 검찰 측의 해석이 달라요. 변호인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직접 증거는 없다는 얘기 아니냐. 간접이다라는 데 방점을 딱 찍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증거라는 데 찍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간접이든 직접이든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사실은 뇌물죄에서는 직접 증거라는 걸 찾기가 힘들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무죄라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건 간접 증거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그런 그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뇌물죄가 무죄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파라 대부분의 뇌물죄의 경우 정황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진 예들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 큰 문제 없다. 무죄 판결을 받는데. 직접 증거, 간접 증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말한 걸 100% 녹음해서 받아 썼다 하면 이게 직접 증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에 들어 적었다. 그러므로 이건 직접 증거가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삼성 측에서는 직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력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검찰 측에서는 아니 증거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영향력이 있다. 두 말을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뇌물죄는 간접으로부터 직접으로 가는 과정이다. 뇌물죄는. 그러니까 어디든 직접 증거를 하지 않는데 삼성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당신이 현장에 있지 않았었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 너 생각을 썼는지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증거를 탄핵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적 증거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황적 증거 이걸 묶어서 직접 증거로 갈 수 있는 키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핏 보면 삼성 변호인의 주장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우기고 있지만 재판부는 사실은 특검의 손을 들어준 거죠. 정황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면서 안종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뭘 시킨 게 아니라 알아서 충성을 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엮고 알아서 뭐 연락하고 이런 다는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서 자신의 심기를 읽어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한 사람 역시 본인이었다는 정황 고백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복사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자료를 주면은 그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사기의 그 카피들은 싱크로율이 거의 99%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열심히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연일 증언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밝힌 이유는 우리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서 답변할 수 없다. 죄송하다.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명한 것 같아요. 괜히 하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뜻에서 얘기하면은 그 진실은 결국 유죄에 대한 자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그 논리라든가 혹은 침묵을 딱 지키고 이렇게 있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괘씸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언에 의해서 저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권리가 있거든요. 피고에.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반대 신문이라든가 자기의 논리를 펼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 순간 저는 이 재판의 저울은 기울었다고 본 거예요. 뭐냐면 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강압적 수사를 할 수 있고
불리한 유도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누구에게 미운살이 베끼냐면 판사한테 베끼는 거예요. 그럼 판사의 심증이 확 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 거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증언 거부하는 순간 저는 뭐냐면 말을 섞기 시작하면 진실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면 뇌물죄 유죄의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걸 변호사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남대없는 정유라 씨가 튀어나왔어요. 정유라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우리 나오긴 노승일 나와야 부장이- 되는데. 아니,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의외로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잘 방어를 하길래 야 저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근데 난리가 자기 났어요. 변호인이 만류하는데도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니까 밤새 고민을 했는데 내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증언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주체로서의 자율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재 변호사가 말렸잖아요. 말렸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미 당신들은 뇌물죄 관련해서 유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정유라는요. 이제 보세요. 2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됐어요. 가장 끔찍한 게 뭘까요?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유라는 어찌 보면 끊으면서 자기가 판단은 법정에서 알아서 해라.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 실질적으로 난 책임 없음을 자기 혼자 살기 쪽으로 저는 이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라 핵심 얘기가 뭡니까? 말세탁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그냥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 말세탁하는데 자기 엄마, 그다음에 이 삼성 관계자들 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나 혼자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어요? 조용히 있어. 타라. 이건 삼성이 6명 지원한다라고 하는 지금 삼성 주장과 그 논리가 다 탄핵된 거예요. 정유라는 어찌됐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엄마 속 좀 썩이는 딸인 것만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재판심 영향을 막 미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죠. 나오는 것도 아마도 검찰 측에서 회유를 했겠죠. 아마 나와서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널리 좋다는 등 설득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고 회유일 수도 있고 한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은 깜짝 놀랐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벌떡 자다 일어나가지고 나올 리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검찰이 뭔가를 했겠죠. 정유라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노승일 부장도 그때 나와가지고 최순실보다 정유라가 한 수 위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유라가 덴마크 거기서 한 행동이라든지 진술을 보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변호사의 조언을 매우 충실하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장심사하러 출석했을 때도 보세요. 매우 침착하고 해서는 안 될 말 절대로 안 하고 굉장히 글쎄 21살이나 2살의 아가씨로 보기 어려운 대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정유라가 이 핵폭탄급의 발언을 했잖아요. 정유라는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형량을 줄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상의 계산을 저는 정유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하고 엮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검찰이나 이 특검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그렇죠. 목숨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정황이 아니라 확실한 증언을 정유라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도 엄청나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주범, 공범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해피할 사람이 누굴까요? 정유라예요. 그치? 엄청난. 너무 잔인하다.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 인간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무서워. 원래 잔인한 여자 좋아한다며.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내가 잔인해가지고 좋다고 그래놓고 왜 얼굴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엄마가 감옥에 있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이 올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정유라는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최선이 뭔가. 아니, 숨겨져 있는 재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정유라가 독일에서 5억을 그냥 순식간에 썼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는 플러스 알파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면 옥브라지 하고 몇 년 있다가 나오시고 어차피 혈연이라는 거는 또 이제 모든 것이 익스큐즈 용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할 거예요. 이번에 나는 걸리면 이번에 보니까 정유라가 나와서 증언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무서운 아이. 요새 정말 애들이 무서워요. 아니 근데 나는 여기 한 표 던지는 게 잔인하대배. 아니 근데 그래서 잔혹하다며. 잔인한데 듣고 그 얘기를 아니 설득됐어? 아니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인간이 너무 몸을 야멸찬 것 같아 못 하고 있었는데 인간성에 대한 내 인간성이 자기 인간성보다 낫지. 아니 나 눈이 오늘 인간성이 올라오는 눈을 못 뜨겠어. 아우라 때문에 돈이 막 있어 옆에 근데 돈. 정유라 입장에서는 최선을 아니 다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번에 나는 증언 그 생각을 태도를 왜 했냐면은 봤어요. 그 생각을 왜 했냐면은 똑같은 생각했다면서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진짜. 나안 했어. 나 그런 생각 적이 그 없어. 생각을 하게 된 아주 구체적인 계기는 뭐였냐면은 정유라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요. 예. 나는 말 타기 싫다. 너 말 타라. 애 낳지 마라. 그런데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네. 뭐 할 때마다 시비 걸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기계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변호인이 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 둘을 다 방어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순실이랑 정유라랑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의 전략이잖아요. 예. 근데 얘는 회유를 했겠죠. 당연히 그 검찰이 당연한 임무예요. 그건 또 나와서 증언 좀 해달라고 하는 건. 근데 얘가 이제 재다가 밤새 고민을 한 거야라고 하다 끊어버린 거죠. 내가 나를 갖다 변호하는 데는 차라리 이쪽에 나가가지고 증언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어머니를 교도소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재산을 한다고 이것을 전제한다면은 우리네 삶이 너무 피폐해지네 이거. 개인적인 당돌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켜야 할 또 아이가 있다고요. 정유라도 엄마로서 굉장한 또한 그 아이에 대한 그 집착들, 보호 본능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 애를 거지. 위해서 못할 게 그렇게 없죠. 이기적인 계산적인 이런 판단에 따른 행동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어머니로서 정유라는 또 다 잃었잖아요. 고졸도 아니 중졸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서 자기가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도 봤고 검찰의 무서움을 본 거예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제야 비로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비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첩도 아니고 종북도 아닙니다.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몰라요. 국가기관인 그것도 이제 권력을 가진 국정원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 사리 분별이 안 될 일을 어떻게 국정원 같은 프로 기관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 원세훈 국정원장을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자가운전을 해갖고 오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소탈하게 자가운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혹시라도 타겟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서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했던 그런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국정원장을 맡기에는 맞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3년도에 이미 수뢰죄로 1년 2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있다가 이른바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두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법은 무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뭐 밖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2심 재판을 갔더니 선거법도 1심에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이 선고돼가지고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240일 동안을 삽니다. 그러다가 병보석으로 나와요. 지금 이제 병보석 나온 상태인데
대법원이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아까 말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이 되는 거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시 봐라. 그러니까 이제 파기환송이란 이런 겁니다. 대법원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하다. 이러므로 이것에 맞춰서 2심도 때려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도 아마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사안이 터져버렸어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이른바 SNS 활용 보고서를 이제 국정원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넘긴 게 이제 증언이 드러난 거죠. 그럼 이렇다면 이제 이것이 공직선거 위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새로운 혐의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는 거죠. 그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 댓글 개입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진일보하는 이게 아주 결정적 계기가 왔다고 봐요, 저는. 뭐냐면 원세훈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이 재판 자체가 정치 재판입니다. 1심 판결을 보세요.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법 왜 위반이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정치에 개입했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1심에서 보면 국정원법은 위반인데 공직선거법은 무죄야? 그게 2심은 제대로 판결했어요. 자, 대법원에 올라가고 대법원 1, 2, 3, 4부가 있습니다. 각 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 합의체로 넘겨요. 이 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재판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무조건 유무죄만 따져요. 이것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두 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파기환송을 해.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 증거를 따져봐라. 자, 여기까지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 2015년 7월에요. 예. 이걸 딱 쥔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가 2년을 끌어요. 여기서도 또 정치가 개입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 SNS 장악 이게 나왔으므로 이거는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거야말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직접 있죠. 증거다. 매우 공들인 문건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 작업에 같이 한 문건이에요. 그 당시에 정무수석에게 건넸고 정무수석이 보았고 여기까지는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매우 강력한 증거고 굉장히 우리 전국 자체를 완전히 반전을 시킬 수도 있는 메가톤급의 문건인 거죠. 근데 정작 재판부에서는 이걸 증거로 채택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알고 있는 자료가 또다시 반복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인지. 아마 법률 전문가 검찰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찰의 기존의 기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성격이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내용이다. 검찰은 이제 그동안 증거를 냈을 거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위반 내용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서 그 기소 내에서 재판부 판결을 하는 겁니다. 기소 내용하고 이건 별개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에 또는 정치에 뭐 개입을 했었구나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기소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증거로서. 그럼 이제 새로운 또 이거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로. 그런데 현재 대법원이 증거 능력 채택 부족을 한다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3심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무죄는 100% 될 수가 없다. 앞서 말한 국정원법 위반은 그대로 유죄가 돼 있는 것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증거 채택을 안 한 게 아니고 자, 이게 결심이 10일입니다. 결심 하루가 이틀 전에 이 자료가 나와서 부랴부랴 냈는데 뭘 냈냐면 세계일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걸 낸 거예요. 그럼 법원이 기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야, 국정원 문서는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해야지 왜 세계일보에 해? 이 기사를 기각됐다라고 그 기사만 쓴 거예요, 기자들이.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의미가 없으면요. 그날 결심해버렸습니다. 결심 안 하고 2주를 미뤘잖아요, 24일로. 예. 이건 뭐냐 하면 이 증거가 유의미하니 사실 조회 신청을 세계일보가 아닌 국정원에다가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각을 하고 난 이틀 뒤에 서훈 원장이 뭐냐면 우리 자료 맞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류가 나옴으로 인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이 되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류의 보고서는 그 전 정부처럼 계속 있어 왔어요. DJ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나중에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건 자체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얼마 미칠 것인지 국정원의 과거의 적폐청산에 한 파행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파문이 커집니다. 파급력이 그러면 크죠. 니만 했냐 나만 했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류의 보고서는 사실 그 전 정부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하고 이런 류의 보고서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냐는 거지. 그냥 정보 보고서 차원하고 지금 문제가 된 이 보고서는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이제 재판 자체에 연결됐다라는 것보다는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거.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번에 SNS 장악 보고서는요,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왜 국가기관이 개입한 거고? 국가기관이 개입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에게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의 지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말로만 돌고 있었던 국정 대선 댓글 기획의 정점에 MB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정무서까지 보고됐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고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정무수석에다 올리는 보고서인데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라고 올리는 보고서 지금 정무수석님만 보세요라고 했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이걸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아래서 하는 걸 그냥 알고 그래 진행해라 라고 묵인을 했느냐 이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자료가 무척 많아요. 좌파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것 하면서 제일 위에 제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1월 4일 문건에 대통령 지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터진 게 언제 터졌냐면 10월 26일 날 터진 거거든요. 네.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기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갖고 긴급하게 대책을 하면서 SNS 상황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을 하냐면 트윗은 이미 좌파한테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지가 있는 페이스북을 공략을 해라. 그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2008년도에 광우병 소고기 났을 때 민간인들 댓글 부대가 있었어요. 알파팀이라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알파팀 갖고 2, 3년 동안 테스트 베드로 굴리다가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2011년 11월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냐 하면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다가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20, 30, 40대 투표 동료 행위를 막아라. 자신들 진영에 유리한 투표를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봅니다. 그냥 막 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우 지겨서 나 이 SNS 안 할래 이러면서 염증이 해서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MB의 그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은 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하겠다고 하면 막질 않아요. 다 해봐. 이러면서 나중에 그걸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연설문도 그런 식이에요. 저는 이 보고서가 결국 MB가 뭐 지시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지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보고서만 달랑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정원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딱 올리게 되면 상식을 가진 청와대에서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국정원장 해고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헌법 위반이잖아요, 사실은 이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 보낼 때는 청와대하고 국정원 사이에 얘기가 됐을 거란 얘기죠. 보고서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다음 대선이라는 게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다. 이 박빙의 승부에서 승부를 갖다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SNS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뭐랄까 동의 내지는 합의 또는 교감 같은 게 청와대하고 국정원 사이에 있었고 그런 교감 하에서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서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SNS 장악 보고서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상조사 의지도 강력합니다. 이 사건을 적폐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죠. 국정원이 그 내부에다가 지금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꼭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13가지의 리스트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해갖고 만든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3가지를 적폐청산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정부에 관여했던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친노 대 친문의 갈등으로도 얼마든지 비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친노와 친문 사이에도 그 갈등 기류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권력의 일종의 재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조사하겠다라는 거에도 이게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원 자체 조사 항목으로 적절한 사건이냐 좀 궁금하기도 해요. 2009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네.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근데 많은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인규 당시 수사 책임자였죠. 우리가 아니다. 그 흘린 것은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수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 라고 답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논두렁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시 뭐 언론에서는 야 시계 쪽으로 뭐 논두렁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것을 국정원이 플레이했다. 검찰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이런 말을 흘렸느냐를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시계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다? 보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시계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수사받고 와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 반박 성명을 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중수부장은 누구냐? 최재경이에요. 최재경 중수부장이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뇌물죄나 이런 등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수사를 여기서 종결하자고 선언을 해요. 그럴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12월에 손들고 나온 게 누구냐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입니다. 이 삼각편대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검찰에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만 추적해갖고 들어가는 수사를 하는 팀들이 있고 본인 딱 걸리면 그거 놔두고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훑어오는 팀들이 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주위 가족들을 샅샅이 텁니다. 백기 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뚫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연차 그 회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시계를 줬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받은 바 없다 그러고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계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거는 박연차가 줬다고 증언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죠. 근데 어쨌든 기사는 흘러갖고 나갑니다. 그때 끝났으면 국정원 TF에 이 건이 안 들어가죠. 근데 2015년에 언론에다가 또 인터뷰를 해요. 이인규 그 당시 중수부장이 네. 이건 국정원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국정원 주도로 이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흘리면서 장난친 거에 국정원을 갖다 놓은 건지 만약 국정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정원은 정말 국정원법 위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여론에 개입하게 그렇죠. 된 그래서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정치보복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언론 인터뷰 때문에 이건 TF의 한 아이템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왜곡을 했다고 여겨지는 논두렁 문제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바로잡기가 중요하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데다가 지금 화합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 감을 다 잡고 있고 아는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이 나서서 TF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적폐청산이란 말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상대를 향했다 하더라도 끝에는
겨눈 사람을 향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 세계 역사에서 모든 권력의 속성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만약에 그거를 기획하고 만약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정원 내에 있다면 이건 한번 알아볼 만한 얘기 아닌가요?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진짜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놀라면 가버립니다. 응? 벌써 제가 이야기하니까 반발하시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안 받았다 주장할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아니 이인규라는 사람이 뭐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조작까지 해가면서 안 한 말 했다고 하겠느냐. 그럼 진실 공방을 가버리는 겁니다. 국정원은 다른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이 논란을 가버릴 때 국가가 또 한 번 찢어져요. 난 그래서 이런 걸 논두렁 무슨 이렇게 시계 이런 걸 왜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왜 국가가 찢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국정원에서 잘못한 것들의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을 좀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정원이 자체 TF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바들을 스스로 밝히고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보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정원 안에서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정치보복과는 상관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 우리 알 권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 헌법적인 주권들을 갖다가 다 침해당한 사안 이란 말이에요. 최동욱 사건도 혼외자 사건. 아니 그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문제가 그 사람의 뭐 도덕성을 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왜 물러나게 했냐란 말이죠. 국정원 사건에 대한 헌법 물러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걸 못 파기하기 위해서 했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논두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초기 판단에서 대중의 여론을 갖다가 자극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확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 그러니까 박연차 씨한테 받은 그 돈의 성격이다라는 게 과거에 흔히 관행처럼 받았던 그런 거냐 아니면 사법적인 뇌물이냐 그거 가지고 여론이 좀 분분할 때 어떤 여론을 갖다 한쪽 축으로 확 흐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두렁이나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갖다 국정원에서 만약에 했다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되는 거고 이겁니다. 진상을 밝혀야 돼요. 그다음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사죄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국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다가 13개의 TF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아니 지금 간첩 사건을 조작한 그놈들이 아직 거기 남아 있다면은 아니, 그놈들이 근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언론에 공표한 게 언론에다 공포를 해야 되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조사를 해서 우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좀 듣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왜 얘기하십시오. 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무서웠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3가지는 국정원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다 하는 거 좋습니다. 다 까발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다 진실을 살피는 거 좋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국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드라고 보면 됩니다. 격자처럼 딱딱 나눠졌고 옆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 줄 몰라요. 이때 예를 들어서 유성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요. 위에서 국정원장이 알았냐 몰랐냐 우리가 따져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장한테 보고되지도 않고 이 셀에서 직접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서 이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유성이가 중국에서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그 출입경 기록을 완전 조작을 해갖고 갖고 들어와요. 그럼 이거를 누가 했냐라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실무자 2-3명만 쳐내는 게 아니고 쭉 파고 올라 들어가갖고 국정원에서 이것을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들을 그때 속간했으면 국정원 TF나 이런 게 없는데 그때 사실은 지휘했던 핵심 라인은 여전히 국정원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정치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과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 누가 중심에 있었고 누가 실세였는지 뿌리를 좀 밝혀서 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청산하는 거 맞고 또 과거에 잘못된 거 고치는 것도 맞고 진실을 파헤치는 건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경우가 이게 국정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방에 튀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 고 노무현 대통령 고위인 되신 분이 시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지고 난 논란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또 그건 안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 순간 진짜 진실은 뭐였는가 파헤쳐보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국정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 또 다른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아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게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국정원이 그거 다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개입한 흔적이 있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누군가가 흘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얘기하면 열불이 터지지만 남남 갈등으로 가는 거 옳지 않고 다만 그때 당시 국정원이 여기에 이렇게 나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디까지 관여했냐라고 하는 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나 공감해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국정원의 의도대로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 부분만 조사해서 거기서 끝날까요? 나 아마도 국정원이 이 조사할 때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내에서 굉장히 아마 왜 저러지 국정원 아니야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이건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왜 건드리지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그냐 그러잖아요. 구더기는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장은 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보복당할 사람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여기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국정원에서 못된 짓 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 처벌을 당할 거고 불편한 건 그다음에 국민들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국론 분열을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론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컨대 생각해요. 박근혜 탄핵과 같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서도 2대8로 갈리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분열이라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고 이걸 묻어두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안 원장도 저도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국정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핵을 비롯해가지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 13개의 적폐청산 TF팀을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이 터트리는 일을 지금 할 땐가.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국가 운영의 틀에서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는 다 통제하고 싶지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통제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정말로 해야 할 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쐈는데 몰랐어요. 모르죠. 지금 국정원에서 왜 몰랐냔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 갖다 제대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건 말은 뭐냐. 국정원이 쓸데없는 짓 못하고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개혁을 하는 거고 그 중심적인 게 이거라는 겁니다. 국정원 혼자서 조용히 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조용히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에 잇따라 사고가 터지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냉동 정국을 정령 돌파하겠다는 용감한 내부자 한 분이 외부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연 누가 오셨을까요? 나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요즘 연일 뜨거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화제의 정당이죠. 국민의당의 정동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연입니다. 간단 명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용기를 내셨습니까? 불러주셔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나쁜 시기에 가장 날카로운 논객들 앞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아니, 우리 봉도사님께서 정동영 의원님 출연 소식에 유난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무슨 연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감옥에 면회를 제일 많이 갔죠. 우리 봉도사님이 저 대신 감옥 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칼날을 맞은 의인이시기도 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아니 감옥 면회 오셔서 늘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사식도 많이 넣어주셨어요? 영치금은 별로 안 넣고. 지금 한도가 있어서 넘쳐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예, 지금도 하루에 90인데 오리발 끼고 저병을 5kg씩 합니다. 정말 한강을 이렇게 건너 수영해갖고 수영 오리발 끼고 이제 그거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오리발은 아드님도 가끔씩 여기에서 가끔씩 오리발을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뭐 씩씩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나하고 한강 도강 수영 내기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아들 풀어줘라 말이야. 이렇게 제안. 그리고 그 이명박 당신이 이기면 우리 아들 평생 감옥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적 고의. 그 안에 있는 게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죠. 이거
네. 자, 진중권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최근에 그 827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당 안팎으로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하신 이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천정배 의원과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자신 있으신지 그거 궁금합니다. 예. 다른 정당들은 이제 전당대회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렁에서 헤맬 수는 없고 저는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이다, 역사의 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근본 원인이 이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은 야당인데 야당으로서의 위치 설정, 좌표 설정을 하는 고민과 토론과 합의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의 경쟁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당을 살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출마한 것이고요. 자, 차기 당대표 후보로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잠시 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조작 파문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국민의당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생 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른바 그 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즉 입장 표명을 놓고 사전에 당과 협의를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 늦게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이에 대해서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과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하기에도 좀 당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고요. 당이든 뭐 개인이든 크고 작은 그 일은 늘 생기게 돼 있는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미루기보다는 바로바로 신속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적게 치르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옛날에 사과 빨리빨리 하셨죠? 옛날에. 너무 빨리 해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사이 속초에서 이게 하필이면 사과하는 장면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이렇게 입 닫고 있는 모습이 먼저 이렇게 밝혀졌어요. 예, 그러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자들이 보시기에 이번 안철수 대표의 사과가 여론을 달랠 만한 충분한 사과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부족했다고 보는 게 뭐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거리가 없어요. 이분이 공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예컨대 정기 멘트라든지 자기 거취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단 말이죠. 알맹이가 없는 사과를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겠죠. 이 대선 후보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의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당직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밝히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그야말로 군색한 변명인 거죠. 그동안 받은 사랑과 그동안 받은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배신감을 드렸다면은 그것만으로 사과를 하는데 무슨 저기 처지가 필요하고 직위가 필요하고 당적이 필요해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당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단독 범행이다. 이준서 몰랐다. 그러면서 당에서 딱딱 끊고 나가거든요. 오히려 당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체 진상조사가 있어도 조사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하고 교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때 어디까지 알았었냐,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러면서 내부에서 아주 긴급하게 비상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갖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악의 타이밍과 최악의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정계 은퇴라는 말만 빼놓고는 뭐 다 한 거지요. 모든 짐을 이제 지고 가겠다. 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뭐 등 본인이 그 사과와 사죄의 마음을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그 기자회견 전에 당에 말하자면 선배인 뭐 정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티가 나요. 지도부하고는 봉도사께서는 꿰뚫어 보셔서 아무런 뭐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는데 지도부가 소통을 했는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뭐 이제 어제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러니까 신생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1년 반 됐어요. 근데 1년 반 사이에 비상대책위가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체제가 더 길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스템으로서의 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뭐 그런 뭐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스템의 부실, 시스템의 부재를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이 구속 직후에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결과와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커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진행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딱 떨어진 거 보니까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라는 거잖아요. 적극적이죠. 허위다라는 일 가능성을 아는 게 아니라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갔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그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미필적 고의 선이 위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저는 윗선은 없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윗선이라는 건 지금 이제 공병선거단 거기에 이제 뭐 부단장 뭐 이게 이제 바로 윗선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그분들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이것이 조작됐으리라고 그런 뭐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검증의 그 기초적인 게 바로 뭐냐면 조작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보를 한 그 사람을 대면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신원까지 확인을 해야지 이게 이제 뭐랄까 믿을 만한 정보가 돼 가지고 당에서 공당에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지도부에서 그걸 확인 안 하고 적어도 이용주 의원 당에서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너무 우리 편의 얘기를 너무 믿은 것 아닌가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이제 그렇죠. 동료들끼리 집단 사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국민의당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근데 이제 지금 있습니다. 이 국내 당에 소속된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태에 정말 그 뭐 조작을 한 이유미도 모르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잘 모르긴 하지만은 이젠 당대표 출사표를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당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들리셨나요? 네. 근데 이렇게 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요. 안타까움의 표현인데 지금 본인들이 사실은 안타까움의 표현을 넘어서서 지금 이 당이 존립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절체절명의 이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그야말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거든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유한 인식은 창구 단일화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나서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지도부가 있고 그다음에 발표 창구가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석고되지 않은 자세로 기다리자 하는 것이었죠. 그 개인이 나서서 알아보고 다니고 이게 아니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긁어부스럼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아무튼 위기 관리가 제대로 잘 못된 것. 또 하나 추미애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고 그거 사과하고 나서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복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어렵게 대한추경이라는 당론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서 좀 따지고 바꾸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추 대표의 발언으로 해서 이제 며칠 동안 국회가 섰었죠.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도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의 사과 또 뭐 사퇴 이런 요구를 해오던 거에서 갑자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추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에서부터 직접 왔었나요? 예, 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상한. 아니 어떻게 이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다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전에.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 대표가 사과한 것을 청와대가 잘못한 거 여당 대표 사과한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여당 대표가 어찌됐든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분명히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 국정에 도움이 안 되니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먹여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하고 여당이 좀 선발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당은 맞을 수 있는데 대표가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했을 때 그럴 만한 또 사정은 있잖아요. 본인이 그때 그 일루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앙금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공당의 대표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추미애 대표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잘하고 있다고. 추미애 대표는 자기한테 칭찬 문자 오고 비판 문자 오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정치인 당대표로서 정당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걸 반성을 해야 돼요. 문자 오는 거 10,000통이 오도 20,000통이 오도 뭐가 두렵습니까? 역시 우리 외부자들 봉도선입니다. 이게 나가는지를 보면은 정말 이 채널 A의 자유언론 지수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자, 설상가상 국민의당에 닥친 또 하나의 악재가 있습니다. 사실 공격수 역할을 하던 이현주 의원이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사퇴 요구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의 막말에 저희 노동자는 다시 한번 분노의 말을 표하겠습니다. 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안 받겠습니다. 이현주의 막말에 저희 노동자는 다시 한번 분노의 말을 표하겠습니다. 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안 받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생각이 어떨지, 그리고 또 정동영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추 대표 얘기할 때는 좀 편했는데 다시 또 우리 당에. 사실 그 발언은 들어보셨죠? 부적절한 발언이죠. 인데 전화를 누구하고 할 때 상대방이 녹음한다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걸 녹음해서 이게 보도가 되고 방송이 돼버리면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은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당 강령 위반입니다. 당 강령에 보면 비정규직의 남용 금지와 차별 철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강령 조문과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취재 의도에 맞게 잘라서 하더라도 저는 거기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녹음을 했다. 이것은 이제 기자의 사실 취재 도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건 기자도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는 책임져야 된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 기자하고 사적인 대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이현주 의원의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기자하고 왜 사적인 그러면 그 수석 부대변인 말을 하느냐고요. 수석 부대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자가 이제 그걸 녹음을 했을 때 이 녹취를 쓰겠다 이 얘기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난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녹음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녹음이 됐는데 적어도 이걸 쓰겠다 이럴 경우 기사화하겠다 이 정도는 고지를 했어야 된다고 원래는 봐요. 이제 그걸 그냥 보도를 하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잡아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녹취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예. 순서가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개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언론인들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언론이나 기자가 자기 필요할 때 활용하고 또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거 사적 대화다? 이중잣대 아닙니까? 뭐 이걸 가지고 자체 징계가 열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뭐 아직은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 정신 없는데 징계할 정신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주 고약한 게 직종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등을 뒀단 말이죠. 뭐 간호조무사 밑에 뭐 요양보 뭐 무슨 보호사인가 있고 또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만도 못하니 많이 이러다 보니까 각 세 직종에서 다 지금 항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찾아왔어요, 직종에서는 진짜. 네. 사퇴하라 그러고 또 한 직종에서는 이제 사과를 요구했고 계급 사회를 만든 거죠. 계급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참. 당대표님 되시면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제 당 대표라는 것은 뭐 무한 책임이죠. 근데 특히 지금 최악의 최대 위기 속에 있는 국민의당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그런 국면에 있는 거죠. 많은 야당 지지자들이 야당 분열은 안 된다. 합당해야 된다. 뭐 후보 단일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합당이니 큰 폭의 정계 개편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국면, 지금 예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은 그 전에 당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작년 4.13 총선에서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을 때 제가 당에서 주장한 것은 전당대회 연기하지 말고 8월 전당대회를 향해서 당을 건설할 때다. 지금 당원 모집하고 당의 주인을 찾고 그리고 당을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다른 정당을 건설하면 된다. 민주당과 다른 정당을 건설하면 이게 새정치다. 당 건설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안타깝죠. 1년 8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당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주춧돌부터 다시 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큰 과제인데 자 이제 그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 후보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의장도 하셨어요.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당대표도 해본 거라고요. 젊고 새롭고 신선한 사람을 오히려 당대표로 내세우는 게 당의 새로운 주춧돌, 당의 개혁을 위해서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1년 8개월 동안 그 노예하고 경험 많은 분들이 했지만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저도 환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해야 하죠. 그러나 정치인은 누가 키운다고 크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도전해서 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의 살 길은 개혁밖에 없는 것이고 정동영의 성공과 실패 그 개혁의 역정이 저는 유효하게 쓰이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온 겁니다. 네,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성립했던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그 민주당이 불임 정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갈아야 된다. 그 대타가 이제 안철수였고요. 거기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호남 정치를 주장하던 분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이었는데 대선 이후에 지금 대안일 수 없다라고 믿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히려 대안이었다 밀었던 안철수 후보는 사실 선거 과정 속에서 조금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지역구도라는 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국민의당이 뭔가 좀 다른 존재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존재 근거가 아마도 새정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뭐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당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당제라고 하면 각각의 당들이 존재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지. 주권자의 민의는 두 가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총선 민의와 대선 민의입니다. 총선 민의에서 어쨌든 집권당은 40% 총선 민의를 대변합니다. 얻었습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40% 정권이 100%를 휘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성적 개혁, 주변적 개혁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 개혁, 구조적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본질적 개혁,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연대가 필요합니다. 입법연대는 120석의 민주당, 40석의 국민의당, 20석의 바른정당, 180석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을 가뿐하게 넘어섭니다. 거기에 정의당의 뭐 돌격대 같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6석의 입법연대가 되면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개혁정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금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합니다. 바깥의 원로들도 그렇게 걱정하신다고 들었어요. 뭔 얘기냐? 제왕적 정부의
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가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당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에 다시 살아나야 하고 다시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국민의당이 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혁연대, 개혁을 위한 이런 연대 또는 경쟁, 개혁을 향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이런 거를 놓고 다투는 과정을 봐도 네. 그 네티즌들이 볼 때는 저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한편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이미지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역시 그 실체는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실 이제 겉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선 그 임기응변으로 늘 그 닥치는 현안 대응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중들은 국민들은 오락가락하는 걸로 이제 비친 것 이것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이 대선도 평가하지만 대선 이후 지금 60일 이제 70일 돼가는데 이것에 대한 그 얼마나 득점을 했고 얼마나 실점했고 이유미 사태는 이유미 사태대로 또 그거 밖에도 많이 평가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다시 중심을 다시 잡고 다시 재창당의 그런 각오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경쟁자로 이제 이게 그 원칙이고 가치 중심의 이제 담론인데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게 되면 문재인 그 정부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고 과연 이런 형태로 돼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력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적폐청산과 개혁에는 적극적인 협력, 견인인 것이고 독선 독주에는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고 우린 야당이니까요. 야당으로서의 이제 좌표 설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살잖아요. 네. 지지율을. 어쨌든 지지율을 다시 복원해내는 것이 뭐 지방선거를 하고 말고. 근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국민의당하고는 상당히 그 유사한 그 출발이 같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제 야당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유사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율에 이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하여튼 개혁 과제를 이제 쫙 밀어붙이자. 이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생각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이제 외부자들에서 하나 좀 제가 비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한다면 지금의 이 구도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구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에서 경쟁하는 두 정당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저와 노무현 대통령이 갈등 관계로 빠진 건 그겁니다.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을 합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아무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에서 경쟁하는 정당이 호남에도 좋고 한국 정치에도 좋다. 왜냐하면 영남에서 민주 세력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노 대통령의 계승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경쟁하고 또 영남에서도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 이것이 결국 우리 정치 문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 네.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좀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이 어떤 당이야? 뭐 하겠다는 당이야? 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혁연대, 개혁을 하겠다. 저 굉장히 좋은 생각을 들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개혁연대? 그럼 뭐 여당 아니야? 또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정당이라는 이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남에서 정말로 민주당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의 당이다. 이 이미지상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개혁 보수 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야. 보수가 엉망이니까 뜯어 고치겠다고 나온 사람 이 이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뭡니까? 그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먼저 만드는 거. 정체성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다라는 게
당의 정체성이 다른 게 가만히 보면은 유권자들이 대충 약간 중도층이에요. 민주당보다는 약간 오른쪽. 그다음에 바른정당보다는 조금 왼쪽 하면서 바른정당과 상당히 좀 겹치는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위치를 어디다 설정하느냐가 이제 탈출. 요번에도 보면은 그 중도층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한때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안희정 후보가 한때 확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뭔가 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지지할 수 있는 층이. 지금 이 상태에서 대수술을 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러면서 완벽하게 청소하고 완벽하게 수술을 해서 이 수술 자국이 이렇게 남긴 남았지만은 내가 목숨을 부지해 주시면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서 성형수술이라든가 내지는 페이스 오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저는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치 입문 20년, 한때는 대통령 후보, 이제는 사선 의원 대열에서 차기 당대표를 준비 중인 정동영 의원에게 묻습니다. 정동영에게 정치란?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많죠.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사라지게 되면 소멸하면 바로 과거 구도로 갑니다. 다시 수구 극우 세력은 부활할 것이고 양강 구도로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꿔서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참 어려운 시기에 되셨네요. 저 봉도사님,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응원의 한 말씀. 저는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호남 분들한테 기대는 높아요. 기대는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응원 좀 짧게 그냥 힘있게 한마디 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대표 되세요. 자, 우리 짧게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죄송한데 주례 선생님. 네. 남의 없이 운다 울어. 짧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응원의 한마디. 잘 되기를 바랍니다.